이맘때쯤이면 모두 한 번쯤은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새해 계획과 목표에 대한 질문인데요. 여러분은 올해 야심차게 세웠던 계획과 목표들 잘 지키고 계신가요? 저도 매 연초가 되면 또 계획과 목표를 세우게 되는데요. 한 1월 중순쯤 돼서 돌아오면 이룬 것도 있고 또 못 이룬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의지가 약해서, 아니면 너무 과도한 목표를 세워서 등 내 계획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는 데 급급한 게 우리 모두의 현실이 아닐까 싶은데요. 나만 안 되는 목표 달성. 오늘은 그 이유를 속 시원하게 알려주실 분이 청산뉴스에 오셨는데요. 허용혜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오늘 어떤 강연 들려주실 건가요? 오늘 이제 2018년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들 혹시 신년 계획 다 세우셨나요? 신년 계획을 다 야심차게 세우셨겠지만 이제 저희가 매년 이제 그게 휴지 조각이 되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만큼은 달라야 하지 않겠나. 그쵸. 어떻게 하면 2018년 신년 계획을 잘 실천할 수 있을까. 게으름 극복에 대한 강연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자존감에 대한 강연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강연 기대 정말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뉴스 허용혜 작가님의 강연을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이제 게으른 사람들의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제 책의 제목과도 이제 같은 강연 제목인데요. 이제 2018년 새해를 맞아서 어떻게 게으름을 극복하고 조금 더 부지런한 자신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심리학적인 팁을 좀 들려드리려고 그렇게 강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게으름 해결을 위한 2가지 열쇠라고 했는데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게으름 극복할 때 만약에 게으름이 잘 극복이 안 된다면 혹시 어디에서 그 원인을 찾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뭐 때문에 게으름이 자꾸 나타난다고 생각하세요? 졸려서, 잠이 와서. 잠이 많아서. 잠이 많으신 분들이 있고 잠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것 때문에? 귀찮아서. 귀찮아서. 뭐 귀찮은 거나 뭐 게으른 거나. 그쵸? 네. 자,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의지를 다져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의지가 내가 부족한가 봐. 내가 의지를 조금 더 굳게 먹었더라면 조금 더 부지런하게 했을 텐데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고 의지 탓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게으름 극복을 향한 의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제 심리적인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 접근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게 진짜 문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심리치료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그 환자가 그런 마음의 아픈 걸 가지고 있다는 걸 자각시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목적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게으름이 문제다라는 걸 자각하고 있죠. 그리고 그걸 해결해야 되겠다고 마음까지 먹고 있어요. 의지의 역할은 그걸로 충분해요. 문제는 게으름을 과소평가하는 데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게으름 해결을 위해서 2가지 열쇠를 말씀드릴 건데 여기서 굉장히 나이브하게 볼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밟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 첫 번째로 게으름의 원인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단지 의지 박약의 문제로 퉁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게으름이라고 하는 현상은 굉장히 다양한 원인들 때문에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 각각 다 공통적으로 게으름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 게으름이 어디에서 왔는가는 저마다 다양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원인이 어떤 건지, 내가 특히 어떤 원인 때문에 게으름을 겪고 있는지를 맞춤식으로 파악해서 맞춤식의 해결책을 제시를 할 때, 그것을 실천해 나갈 때 보다 효율적인 게으름 극복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자, 게으름이 어떻게 일어나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이제 과제 특성이라고 해서 내가 어떤 과제를 다루는 기술을 잘 몰라서 게으름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과제를 뭐 쪼갠다든가 마감 시한을 어떻게 정한다든가 방법을 잘 몰라서 게으름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혹은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해서
이제 좀 더 본질적인 건데 내가 뭐 너무 잘하려고 완벽주의적인 습성이 있다든가 실패가 너무 두렵다든가 날 너무 못 믿는다든가 어떤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해서 나는 잘해요. 나는 준비가 돼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런데 친구한테 전화가 와요. 야, 오늘 맛있는 거 먹고 놀자. 네. 그런 환경적인 원인 때문에 게으름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특히 어디에 취약한지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 네, 이게 게으름 극복을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원인을 이해했다면 게으름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 무기를 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게으름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하는 곳은 심리학이고 심리학자들이 그동안 게으름 극복에 대한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내어놓았어요. 예,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은 그런 심리학이 말하는 과학적인 극복 방법들 가운데 일부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과제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 특성이라는 관점에 따르면 우리가 게으름 피우는 이유는 일이 너무 어렵고 재미가 없다고 생각돼서 그래요. 게임이나 쇼핑, 여행 같은 것처럼 쉽고 재미있는 거였다면 우리가 굳이 게으름 피울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 해야 되는 일들은 어렵고 재미가 없어요. 네. 일을 쉽고 재미있게 바꿔야 한다. 저는 결과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게으름 극복,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를 게임하듯이 쇼핑하듯이 재미있고 쉽게 바꾼다 라고 말하면 그건 사기치는 거죠. 거짓말인 거예요. 하지만 게임이나 쇼핑이 가지고 있는 일이 쉽고 재미있게 느껴지는 그 원리들을 추출해서 그것을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일들에 접목시킬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이 대한민국 사회에 이제 열풍을 불러왔었죠. 나름 자기 개발 시장에 열풍을 불러왔었는데 이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의 핵심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 되고 싶은 것을 간절히 희망하면 그것이 나한테 끌려온다.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었어요. 자, 심리학자들은 그 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에 아주 약간이나마 기여의 여지를 두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책이 열풍을 타고 나서 대중들이 인간이 무언가를 상상하는 능력, 상상력에는 어떤 힘이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거든요. 상상력에 대해서 기대하게 만들었어요. 관심을 갖게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약간이나마 시크릿이라는 책에 공헌을 인정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사실 심리학 전공자로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사실 그 상상력에 대한 연구를 했던 거는 그 책의 저자만이 아니었거든요. 심리학자들도 사실 상상력에 대한 연구를 정말 많이 했어요. 예, 과학적인 원리에 입각한 다양한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내용들은 다 묻혔어요. 예,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어떤 연구했는지 다 몰라요. 다만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만이 대중의 기억 속에 남아있죠. 그게 안타까워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상상력의 심리학에 대한 거예요. 자, 이론 한 가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심적 시뮬레이션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그 멘탈 시뮬레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자, 정의를 보시면 미래에 대한 정신적 표상을 구상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의미예요. 인간은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이 있다. 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미래를 상상하는 인간의 능력이 우리가 어떤 목표를 추구하거나 유혹으로부터 날 지킬 때 굉장히 효과적이래요. 여기에 대한 생리학적인 근거도 마련돼 있어요.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있는데 우리가 그 행동을 실제로 하지 않아도 단지 그 행동을 하는 것을 상상했을 때 똑같은 뇌 부위가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반대로 설명하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직접 하지 않아도 그 행동을 하는 것을 상상하면 똑같은 효과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상상력이 우리의 어떤 학업 성취나 일의 업무 생산에 영향을 준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어떤 상상을 해야 하냐는 거죠. 네, 어떤 상상이 필요하냐는 건데 심리학자들이 관심 가졌던 것은 두 가지예요. 결과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과 과정 시뮬레이션이에요. 자, 결과 시뮬레이션이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리자면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친구를 만나서 고민 상담을 해주는 상황이에요. 예. 자, 그런데 그 친구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뭔가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 꼭 해야만 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건 알지만 아, 너무 하고 싶지 않고 동기부여가 안 되고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여러분들께 고민 상담을 요청했다면 자, 뭐라고 답변하면 좋을까? 힘들대요. 못하겠대요. 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한번 잘 됐을 때 한번 생각해봐.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도 안 하고 싶어? 네가 대박 났다고 생각해봐. 좋은 대학 갔다고 생각해봐. 대기업 취직했다고 생각해봐. 그래도 안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결과 시뮬레이션이에요. 일이 잘 됐을 때를 상상하는 거예요. 예, 아름다운 미래가 됐을 때. 자, 과정 시뮬레이션은 어떤 건지 좀 감이 오시죠? 그 아름다운 미래로 가기 위한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과연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까? 심리학자들이 싸움 붙여봤어요. 자, 실험에 대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자, 과정 시뮬레이션 조건에 해당된 피험자들은 시험 공부하는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도록 지시를 받았어요. 언제? 공부하기 전에 매일매일 딱 5분만 상상하는 거예요. 네. 결과 시뮬레이션 조건에서는 아주 훌륭한 성적표를 받았을 때의 모습을 매일매일 딱 5분씩만 상상하도록 지시를 내렸어요. 그리고 통제 조건에서는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요. 자, 이랬을 때 어떤 집단에서 가장 성적이 좋았을까?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자, 영어가 나왔죠? 긴장하실 필요 없어요.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자, 가운데 줄을 보시면 결과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요. 가운데 잘 됐을 때 상상한 거. 그리고 왼쪽이 과정 시뮬레이션.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대해서 결과 시뮬레이션보다 과정 시뮬레이션에서 더 공부를 많이 했다고 나와요. 그렇죠? 숫자가 더 높죠. 성적도 마찬가지예요. 결과보다 과정 시뮬레이션 학생들의 성적이 더 높았다는 거예요. 네. 자, 비슷한 거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이건 뭐냐면 플래닝 펠러시라고 해서 어떤 과제를 끝내기 위해 내가 이제 마감 계획을 짰을 때 그 계획을 얼마나 제 시간에 끝냈느냐 하는 거예요. 네. 자, finished on time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왔죠. 결과 시뮬레이션보다 과정 시뮬레이션 한 친구들이 더 과제를 제 시간에 끝내더라는 거예요. 네. 심리학자들이 놀랐죠. 아,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결과 시뮬레이션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 반복 검증을 여러 번 해봤는데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원인이 과연 뭘까? 자, 이 연구를 했던 연구자들은 내친김에 그 원인까지 탐색을 해봤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불안의 감소와 계획 수립 촉진이에요. 자, 불안 감소는 뭘 얘기하냐면 자,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불안할 때가 많아요. 뭐 제 시간에 끝낼 수 있을까? 뭐 너무 어렵지 않을까?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등등 걱정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그런 불안감들이 머릿속에서 싹 옆으로 밀려나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성과에 기여를 하게 됐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획 수립 촉진이에요. 자, 계획 수립이 중요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다 계획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플래너를 써라, 뭐 생활계획표를 짜라 다 하는데 어떤 공부하는 과정, 일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것이 계획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에 기여를 하게 됐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일이 어렵고 재미가 없기 때문에 게으름을 피워요. 일을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하면 가능한 한 쉽게 만들 것인가? 네, 일을 쪼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굳이 종이와 펜을 들고 쪼갤 필요가 없다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설명이에요. 사실 게으른 사람들은 종이와 펜을 꺼내는 것부터가 귀찮거든요. 예, 그것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 얼마나 편해요. 굳이 적지 않아도 상상만 해도 효과가 있다는데요. 예, 한 번쯤 해볼 만한 거죠. 매일매일 딱 5분만 투자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죠. 네. 자, 그렇게 일을 쪼갰을 때 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프레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일을 쪼개지 않았어요. 이럴 때는 이런 생각만 들죠. A단계 끝내고 B단계 넘어갔을 때 아, 이걸 언제 다 하나 막막한 거예요. 근데 일을 쪼개면 이렇게 바뀌죠.
자, 오늘 할 거, 내일 할 거, 모레 할 거 다 쪼개놨어요. A 단계 끝내고 B 단계 넘어갈 때 이런 생각 들어요. 오늘 건 다 했고 지금부터 할 것은 단지 덤이라는 거예요. 이 덤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말 중요해요. 자, 오늘 것 금방 끝냈는데 어차피 내일 해야 될 거니까 안 해도 되지만 내가 일부분을 미리 떼어와서 오늘 해버린다면 내일은 그만큼 더 적게 할 것이고 그만큼 내일 더 많이 놀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예, 일을 쪼개는 것에는 그런 힘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심리적인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앞서 봤었던 상상력의 심리학 과제 특성 부분은 약간 게으름 극복을 위한 기술적인 측면의 접근이었죠. 어떻게 잘 다룰 것인가의 문제였다면 지금 말씀드릴 것은 약간 좀 더 본질적인 거예요. 나는 왜 게으름에 취약한가에 대한 내 마음인 거죠. 네. 저는 보통 네 가지를 말씀드려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완벽주의, 자기 과신, 자기 불신. 이 가운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아랫부분, 자기 불신과 자기 과신 부분이에요. 네. 자, 자기 불신, 게으름을 느끼는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예요. 나를 믿기 못해서 일에 비해서 내가 한참 부족해 보여서 일을 자꾸 미룬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해 참고해 볼 만한 이론으로는 사회심리학의 귀인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귀인 이론이란 뭐냐면 어떤 사건의 원인을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성공한 사건에 대해서 능력 탓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능력 귀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혹은 노력 때문이었다라고 본다면 노력 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운이나 환경 탓으로 했다면 외부적인 것에 귀인했다 그래서 외부 귀인이라고 하고요. 뭐 앞서 보셨던 것들은 내부 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굉장히 다양한 귀인 스타일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어떤 거냐면 귀인 패턴이에요. 습관적으로 나는 무슨 탓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성공이나 실패라는 사건에 대해서 내가 습관적으로 붙이고 있는 원인은 없냐? 거기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의 성패를 가르는 요인 굉장히 여러분 저마다 마음속에 떠오르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떠오르는 게 있으실 텐데 만약에 높은 순위에 이런 것들을 떠올리셨다면 재능이나 유전자나 뭐 금수저 집안 이런 거 있죠. 그랬다면 심리학에서는 능력 귀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면 노력 끈기 열정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면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노력 귀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게으름이라고 하는 현상은 이 능력 귀인에 나타나요. 네. 능력 귀인 많이 하는 사람들. 질문 하나 해볼게요. 성격은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할 수 없을까요? 변할 수 있다. 네. 혹시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죠? 계실 수 있죠. 예.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예요. 예. 이건 어떨까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나는 거냐 만들어지는 거냐. 두뇌 개발을 하면 우리가 박지성, 김연아를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반. 능력도 있어야 되고 예. 만들어져야겠죠. 아, 반반이다. 예. 뭔가 되게 그 뭐라 그러죠? 짬짜면 같은 답변인데요. 예. 자,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들이 많이 갈리실 거예요. 답이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현 시점에서는 알 수 없다가 정답이에요. 심리학자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어요. 과연 뭐가 좀 더 맞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약간 다른 관점에서 바라봤었던 심리학자가 한 명 있어요. 네. 그 사람의 생각은 어떤 거였냐면 능력이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변한다고 믿느냐 변하지 않는다고 믿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닐까? 변화 가능성에 대해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네. 그 이야기를 했던 심리학자가 바로 캐롤 드웩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암묵적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변화 가능성에 대한 암묵적 믿음을 얘기해요. 굉장히 다양한 카테고리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유형이에요. 변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불변론자 그리고 변한다라고 믿는 가변론자예요. 네. 자, 이 두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어떻게 게으름이 달라지는 걸 한번 볼게요. 자, 불변론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능력은 변하지 않아. 가변론자는 아니야, 변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일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불변론자한테는 내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곧 일이에요. 예. 그들한테는 능력이라는 게 픽스되어 있는 거거든요.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게 평소에는 내
마음속, 뇌 속에 있으니까 안 드러나요. 일이라고 하는 어떤 프리즘이 있어야 내 능력이 거기로부터 밖으로 나오는 거죠. 예,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가변론자한테는 능력이 변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를 통해서 내 능력이 더 나아지든 퇴보하든 어쨌든 내 능력이 변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곧 일이에요. 자, 일의 목적. 불변론자들은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 내 능력은 고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신통치 않았어요. 그런데 말을 못하죠. 내 능력 더 키워서 다음번에 더 잘하겠다고. 말을 못해요. 능력은 고정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나 능력 뛰어나다고 좋은 결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예. 하지만 가변론자한테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당장 못해도 나중에는 잘하겠다고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렵고 막막한 과제를 만났다. 두렵고 불안하죠. 잘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번 해볼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두렵고 불안하고 잘해야 되는 이 불변론자들이 회피하고 미루는 거죠. 일을. 자, 정리하자면 중요한 건 능력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에요. 어떻게 믿고 있냐는 거죠. 첫 번째, 능력 귀인의 타당성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누군가의 성공이나 실패가 오로지 능력만으로 결정이 됐을까?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냉정히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것만이 원인이 아닐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능력이 변하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그건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어떤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 자신의 몫으로 남겨둘 수 있어요. 기왕이면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는 거죠. 네. 자, 결론으로 한번 와볼게요. 자, 임상심리학자나 상담심리학자들이 마음속에 어떤 격언같이 가지고 있는 말이 하나 있어요. 내담자는 언제나 옳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떤 마음의 아픈 것을 가지고 찾아온 내담자나 환자한테 가치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했네, 잘못했네, 이랬어야 되네, 저랬어야 되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우울증을 가지고 온 것이 그 사람이 나빴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을 수도 있어요. 우울증에 걸려서 외부 각종 상처 주는 말들로부터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어떤 절박한 사정 때문에 적응적으로 우울증을 선택한 것일 수도 있다고요. 그런 선택에 대해서 함부로 뭐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게으름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는 보통 게으름 피우는 나한테 잘못했다, 나쁘다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쩌면 게으름 피우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너무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이제 좀 쉬어갈 때가 돼서 내 몸이 나한테 사인 보내는 걸 수도 있다고요. 혹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고 리스크가 커서 조금만 더 신중하게 가자고 내 몸이 나한테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다른 이유가 있지는 않는지 탐색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합법적 게으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소위 짜투리 시간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뭔가 효과적으로 일을 안 했다면 뭔가 뭐 영어 단어라도 보든가 아니면 뭐 잠깐 책을 보든가 짜투리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게으르다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흔히 자기계발서에서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시간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게 옳냐는 거예요. 어쩌면 그 짜투리 시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절실한 휴식을 가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머리 쏘고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시간들을 죄다 게으름이라고 과대평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정말 그런가? 내가 하루에 게으름 피우는 시간은 순수하게 얼마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두 명의 내가 있어요. 게으름을 꾸짖는 내가 있고 게으름을 피우는 내가 있어요. 보통은 이 나가 뒤에 있는 나를 공격하죠.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둘 다 나라는 거예요. 이 둘은 싸워야 될 게 아니라 같이 가야 돼요. 정리하자면 나와의 관계 설정이 가장 중요할지 몰라요. 나와 나는 서로 싸워야 될 게 아니라 동반자라는 거예요.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어버리듯이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면 나도 피곤하고 위축되고 심지어 자포자기하고 반항할 수도 있어요. 소위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죠. 체념하고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사태 파악이 먼저다.
나한테 일단 물어보는 거예요. 게으름 피우고 싶을 때 나한테 묻는 거죠. 예, 뭐 어디 안 좋은 데가 있니? 그래 뭐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것도 있으니까 지금은 좀 쉬고 대신에 다음에는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라고. 중요한 것은 나한테 일방적으로 뭔가 명령하거나 강요하는 게 아니라 협상을 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 자, 우리가 살면서 오늘부터 게으름 피우기 시작하신 분 계세요? 아니면 어제부터 나는 멀쩡했는데 어제부터 이상하게 게으름 났더라. 아니면 뭐 일주일 전부터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게으름을 오래 달고 온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언제나 게으름 피우고 살았던 것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열심히 했을 때 정말 많아요.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열심히 살았던 때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순간마다 나한테 충분히 칭찬해 줬냐는 거죠. 네. 잘했을 때 우리 자신한테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당연하지. 그리고 나서 못했을 때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칭찬 없이 욕만 먹는데 잘하고 싶냐고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적절히 칭찬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을 종합해보면 노는 문제, 사랑을 추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게으름 극복 기술 적용 가능해요. 자, 노는 일이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네. 부담스럽다면 조금씩 나누어서 노는 거죠. 네. 놓을 생각이나 하는 내가 한심하다고요? 노는 것도 훌륭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노는 거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이 아니더라도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에요. 나중에 돈 많이 벌고 자리 잡고 놀아야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행복의 벼락치기란 존재하지 않아요. 행복이라는 것은 습관이에요. 네, 행복도 기술이에요. 그때그때 단련하고 훈련하고 행복을 뽑아내는 법을 익히고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게으름을 오래 달고 온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언제나 게으름 피우고 살았던 것은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열심히 했을 때 정말 많아요.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열심히 살았던 때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순간마다 나한테 충분히 칭찬해 줬냐는 거죠. 네. 잘했을 때 우리 자신한테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당연하지. 그리고 나서 못했을 때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칭찬 없이 욕만 먹는데 잘하고 싶냐고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적절히 칭찬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